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헐와차의 이동진, 네, 벌써 해를 넘겨서 올해 첫 번째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또 저도 지난 한 해의 어떤 성과들을 꼽을 때 가장 제게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한 편으로 남았던 아네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마도 1시간 살짝 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아네트라는 영화가 워낙 뮤지컬이고 또 영화 속에 이제 노래들이 굉장히 소위 캐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에 잘 꽂히는 멜로디들을 갖고 있어서 또 영화의 시작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아까 보니까 여기 스태프분들이 모두 왓챠에 7분 지금 이 밤에 이 라이브 해설을 위해서 나와 계신데 고생하고 계신데요. 7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So May We Start로 이 해설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비웃으시네요. 그럴 정도로 어떤 영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녹아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를 해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본인인 레오 스카락스가 밝히지 않았던 어떤 감정적인 진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저류에 흐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것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감독이 영화 속에 심어놓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영화가 상기시킨 어떤 정조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 레오 스카락스의 신작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초반에 들려드릴 영화의 어떤 그 성립 과정에서의 어떤 기획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로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물론 당연히 정답일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레오 스카락스는 정답 같은 것을 공개하는 적이 없는 스타일의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즐기셨던 영화를 조금 더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오늘 이야기들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지금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아네트를 보고 오셨겠죠. 제가 어차피 스포일러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네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점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왓챠 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마지막에 저한테 아마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짤막한 Q&A 시간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화는 레오 스카락스에 알려진 것처럼 6번째 영화입니다. 사실은 레오 스카락스는 이제 굉장히 과작인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4살 나이에 소년을 만나다라는 영화를 80년대에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한 35년, 40여 년 이런 가까운 세월들을 사실은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그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완성되어서 나온 영화가 6편밖에 되지 않으니까 무척이나 영화 한 편 한 편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21세기를 통틀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든 영화가 딱 2편이죠. 한 편은 홀리모터스라는 작품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네트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아네트는 처음에 그 기획 과정에서 홀리모터스랑 관련돼서 감독이 인터뷰할 때부터 다음 영화는 뮤지컬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뮤지컬을 만드는 것이 레오 스카락스의 어떤 오랜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레오 스카락스의 어떤 감독 인생에서 평지 풍파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 수많은 고초를 겪게 만들었던 폭력배 연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 작품을 만들 때 애초에 그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면 어땠을까? 라고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뮤지컬로 만들 것을 감독 자체가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직전에 정말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홀리모터스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 속의 일종의 홀리모터스는 사실 수많은 장르들이 어떤 영화 속에 시퀀스마다 녹아들어간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강한 어떤 시퀀스, 그러니까 카일리 미노그가 영화 속에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두 사람 사이에서 백화점 안에서 이야기를 벌이는 어떤 대목이 있는데
그 장면의 한 부분이 실제로 뮤지컬처럼 만들어져 있죠. Who or We라는 노래를 카일리 미노그가 원래 가수이기도 하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의 그 Who or We라는 노래의 가사를 레오 스카락스가 썼고요. 작곡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레오 스카락스 입장에서는 일종의 뮤지컬의 형태를 작은 장면 하나를 통해서 실험해본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사실은 레오 스카락스가 뮤지컬을 만드는 게 하나도 이상할 측면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뮤지컬을 만든 적이 없는 감독이라서 아네트는 과연 어떤 형태로 뮤지컬이 나올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네트를 처음 보고 나서 영화에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매혹이 됐고요. 뮤지컬이라는 게 사실은 전형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장르이지 않습니까? 장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노는 어떤 플롯들, 어떤 형태들이나 어떤 그런 형식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르 영화라고 말을 하는데 장르 영화 중에서도 특별히 더 전형적인 것이 아마 뮤지컬일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든지 거리를 걷다가 옆 사람들하고 갑자기 합을 맞춰서 춤을 추거나 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면들이 뮤지컬에서는 정말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상에서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것은 말하자면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에 대한 제작자들 혹은 그것을 보는 관객들 사이에 약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뮤지컬은 굉장히 전형적이다라는 어떤 특징들을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전형성의 어떤 그것 자체가 무슨 동력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덫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전형적인 뮤지컬 장르에서 이 레오 스카락스가 아네트를 통해서 해낸 일들을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는 첫 번째 뮤지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첫 번째 레오 스카락스의 영어 영화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감독으로서 그동안 당연히 프랑스어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영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할 수도 있겠지만 레오 스카락스의 이력에서 보면 그렇게 또 그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것처럼 레오 스카락스의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자리, 이게 제 개인 작업실인 파야키라는 곳인데 여기에 레오 스카락스가 몇 개월 전에 왔었죠. 아네트 때문에. 바로 저 뒷자리에서 저랑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영어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제 느낌은 그냥 미국 감독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것이 레오 스카락스한테는 전혀 이상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영화계와 이 세 번째 영화였던 그 폭네프 연인들이 사실상 흥행이나 제작 과정에서의 수많은 어떤 일들 때문에 사실상 영화 외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재앙처럼 이 감독의 커리어에 작용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프랑스 영화계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갈등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차라리 미국에 가서 영화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한동안 레오 스카락스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오랜 어떤 구상의 실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이제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 영화를 뮤지컬이라는 어떤 장르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장르가 굉장히 인공적이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볼 때 그 이야기 속에 혹은 인물의 심리 속에 우리가 이입하는 형태로 영화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죠.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할리우드 영화들의 작법이기도 하고요. 장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들의 어떤 대중적인 영화의 속성이기도 하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 속에 어떤 결정적인 설정들은 영화 속의 상황 속에 깊이 이입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것은 아내인 안을 헨리가 죽이는 장면일 텐데요. 물속에서 그 폭풍을 치는 배 위에서 살해하는 장면일 텐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게 실제로 조악한 세트에서 찍어졌다라는 것이 너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죠. 폭풍우가 쳐서 막 그 가판 위로 막 물들이 막 오게 되고 이런 장면들을 예를 들어서 퍼펙트 스톰 같은 할리우드 영화랑 비교를 해보면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재앙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레오 스카락스는 그런 이입감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고 장면을 보면 그것 자체의 인공성이 너무 드러나서 이거 영화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핵심은 이제 제목이 아네트인데 아네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겠죠. 아네트를 만약에 일단 일반적인 어떤 감독이라면 이 아네트를 어떻게 형상화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린 유아인데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실제로 아역 배우를 캐스팅해서 뭐 연기를 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어린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일 텐데 어떤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어떤 정해진 형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후반 작업의 힘으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네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간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아네트를 창조하는 게 가장 쉽고도 당연한 방법처럼 생각이 됐겠죠. 근데 레오스 카락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네트는 말하자면 목각 인형이죠. 그러니까 퍼핏인데요. 퍼핏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실제로 촬영장에는 이제 인형술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가는 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네트를 연기를 하게 만들고 그 인형술사는 물론 이제 교묘한 방식으로 가리거나 더군다나 이 실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은 후반 작업에서는 지웠었겠죠. 어쨌건 이런 목각 인형을 통해서 아네트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인형술사가 움직이는 어떤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네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도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질감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게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네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마리온 코티아르 같은 사람이 아이를 안고 어르는 장면을 보면 완벽하게 너무 이상한 장면처럼 보이게 되죠. 실제 아기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영화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기술상의 한계를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제작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레오스 카락스의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그런 후시적인 방식으로 아네트를 창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마리온 코티아르가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연기를 할 때는 실제로 어떤 형식이든 그 물리적인 아기가 손에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신념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질감을 가진 인형을 집어넣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런 추측을 그 형식에 관해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웨이토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뜩이나 뮤지컬은 인공적인 장르인데 그 속에서 영화에서 핵심이 되다시피 한 아네트라는 캐릭터를 누가 봐도 인공성이 극대화된 그런 목각 인형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펼쳐냈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삶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굉장히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깊숙한 어떤 비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설가라면 자기의 소설 속에서 녹여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감독이라면 영화 속에 녹여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 어떤 있었던 일이나 자기 어떤 내밀한 감정 같은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면 만드는 창작자 스스로가 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이야기,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 혹은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톤 속에서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비튼다 할지라도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장벽처럼 다가오는 혹은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이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레오스 카락스의 굉장히 사적인 감정적인 진실은 기본적으로 인공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적인 뮤지컬 장르 속에서 인공적인 나무 인형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야 자기 이야기를 슬쩍 끼워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인공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 스스로가 다루고 싶지만 너무나 다루는데 부담스러운 자기 어떤 감정적인 진실을 영화 속에 집어넣기 위한 일종의 위장술일 수도 있고 혹은 보호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형식적인 측면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떻게 이제 탄생되었는지 조금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뮤지컬이고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 할지라도 물론 음악을 만드는 감독들도 있지만 뮤지컬의 경우에는 당연히 작곡가들이 따로 있게 되죠.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만든 사람들은 스팍스라는 미국 밴드입니다. 스팍스는 사실 저 개인적인 추억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 충분히 그들의 음악이 라이선스된 형태로 제대로 레코드판으로 판매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경우에 주로 이제 청계천이나 아니면 세운상가에 있는 소위 해적판 레코드판을 사기 위해서 모려들고 하곤 했던 시절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쯤 됐던 것 같고 그 당시 저는 용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생길 때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고정적으로 단골 삼아 가던 그런 청계천에 레코드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음반을 사오는 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레코드샵이 있어요. 변형된 형태로 돌레코드라는 곳인데요. 돌레코드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음반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알바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집 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 20대 형이 있었는데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호용호제하면서 지냈던 거죠. 근데 그 형이 제가 그날도 여러 장의 음반을 사가니까 야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이 음악 굉장히 좋거든.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음반 한 장을 그냥 보너스로 줬어요. 여러 장을 사니까 공짜로. 스팍스라는 밴드였었고 그 당시에는 스팍스를 몰랐기 때문에 집에 와서 레코드를 들어봤는데 음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특이하고 이 영화의 이제 음악을 듣고 궁금하셔서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검색하셔서 스팍스의 전성기 때 음악을 들으면 아마 그 느낌이 확 오실 텐데 팝이라고 해야겠는데 팝치고도 굉장히 아주 대중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인공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음악이었고 듣다 보면 그 가사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마치 시각적으로 뭔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비주얼한 음악이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 당시 듣기로는 약간 뮤지컬 음악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좋긴 했는데 당시는 이제 저는 이제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몇 번 듣다가 듣지 않게 됐었죠. 그러면서 스팍스 참 특이하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세월이 오래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네트를 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So May We Start라는 노래를 직접 처음 부르기 시작한 게 스팍스의 두 멤버고요. 이 멤버는 형제입니다. 마일 형제인데요. 론 마일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인데 이 형제들이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겠지만 그런 그 노래를 부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스팍스로부터 이 모든 기획들은 사실상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뿐만이 아니라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팍스는 워낙 다재다능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스웨덴에 있는 한 방송사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과 관련된 어떤 모티브를 끌어들여서 당신의 음악들을 직접 넣어서 뮤지컬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 그랬을 때 스웨덴과 관련된 거, 뭔가 뮤지컬 등등 하니까 떠올렸던 것이 바로 스웨덴 감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잉마르 베리만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베리만을 떠올려서 베리만이 할리우드에 어떤 일 때문에 갔다가 그 상황이 뭔가 안 좋아져서 사실상 갇히게 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에 관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각본을 쓰게 됩니다. 근데 각본을 쓰고 나니까 아이스팍스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와 자기들이 만든 음악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들이 떠올린 사람이 바로 레오스 가락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홀리모터스를 보시게 되면 홀리모터스 속에서 드니라방이 차를 타고 다닐 때 그 차 안에서 음악이 펼쳐져서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스팍스의 노래였었거든요. 드니라방, 그러니까 레오스 가락스는 어린 시절에 이 스팍스라는 밴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인 스팍스의 노래를 홀리모터스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 얘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영화도 봤겠죠. 그래서 마일 형제가 이 레오스 가락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 우리들의 팬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섭외가 오니까 찾아가서 이런 기획으로 한번 영화를 만들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하죠. 레오스 가락스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리만이 할리우드에 갇혔다. 그래서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좀 흐르고 이 마일 형제는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는 아마 무산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신 이 아네트인데요.
이 시나리오를 갖다 주었을 때 두 번째로 가져온 이 스파크스 멤버들의 시나리오를 보고 각본을 보고 사실은 레오스 가락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아까 감정적인 진실이나 이런 말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자기한테 딸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처음 가져왔을 때 딸은 이제 10살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는데 그 딸이 이 영화를 자기가 아버지인 자기가 만들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영화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획들이 그렇고 또 레오스 가락스의 기획이라면 항상 딜레이가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어린 9살이었던 딸은 점점 자라서 10대 중반의 나이가 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스파크스의 노래를 틀어놓기도 하고 또 이 영화의 기획에 대해서도 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딸이 이 스파크스의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일종의 영화 형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 보고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레오스 가락스는 마침내 이 기획을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를 마의 형제도 썼지만 레오스 가락스가 상당히 많이 고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인터뷰 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영화 속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하는 헨리 맥켄리라는 인물과 관련된 상당 부분들이 이 레오스 가락스가 개작을 해서 넣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보기엔 헨리 맥켄리라는 인물에 레오스 가락스가 자기 자신을 깊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이제 이야기에 관한 측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신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영화나 무슨 가십의 형태로 들어왔던 어떤 많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든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핵심 테마, 그러니까 핵심적인 모티브가 아내를 배 위에서 익사 형태로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게 되는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할리우드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건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탈리 우드가 익사했던 사건인데 나탈리 우드 하면 무슨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영화, 그 다음에 초원의 빛 같은 영화 이런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당대의 스타였었죠. 근데 나탈리 우드가 한 40살쯤 됐을 때 남편하고 남편 친구하고 셋이서 어떤 호숫가인가 무슨 바닷가인가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배 위에서 아내가 실족해서 익사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탈리 우드가 당시에도 이 죽음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게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스캔들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같이 배에 있었던 남편이 죽인 게 아닌가. 남편도 배우거든요. 로버트 와그너하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유명한 어떤 사건이 되었는데 근데 진범이 밝혀지진 않았죠. 그러다가 그로부터 세월이 30여 년 넘게 흘러서 사실은 지난 한 4, 5년 전에 남편이 거의 범인인 것으로 밝혀진 어떤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진 핵심적인 사건은 당연히도 나탈리 우드의 어떤 그 이야기로부터 비극적인 이야기로부터 취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마의 형제가 그랬겠죠. 또 한 가지는 영화를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피노키오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 하죠. 그리고 또 영화로 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떠오르는데 스타 이즈 본이 떠오릅니다. 스타 탄생이라고도 하고 또 레이디 가가하고 브래들리 쿠퍼가 리메이크를 또다시 하기도 했었던 스타 이즈 본이 떠오르실 텐데 스타 이즈 본의 핵심적인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는데 둘 다 예술가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남자의 자기의 예술적인 경력, 예술가로서의 경력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고 여자는 승승장구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미묘한 질투나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나 자괴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근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네트의 핵심적인 그 헨리 맥켄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스타 이즈 본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처럼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모티브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이 영화에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공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퍼핏을 이용해서 아네트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스토리도 인공적인 것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애초에 영화의 틀 자체를 인공적인 장르 영화인 뮤지컬로 가져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인공성 속에서만 비로소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덜거나 일종의 예술적인 장벽을 칠 수 있었던 레오스 카락스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당연히도 이 영화의 그 전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홀리모터스입니다. 홀리모터스와 아네트는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보이죠. 홀리모터스는 사실 굉장히 난해한 영화이고 형식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스토리 요약하기도 어려운 영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네트에 관해서 누군가 어떤 영화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간단히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레오스 카락스와 아네트는 사실상 2부작으로 보입니다. 두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공적인 영화 형식을 갖고 있죠. 홀리모터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드니라방이 계속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어떤 다양한 장르 속에 또 다른 인물들을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 형태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 형식이 아니죠. 아네트의 인공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레오스 카락스의 이전 작품을 보면 여태까지 모두 6편 중에서 앞에 4편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앞에 4편의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 2편의 영화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인공적인 형식의 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측면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린 건 홀리모터스와 이 영화가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건데 사실은 두 영화가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영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영화가 일단 시작할 때를 보시게 되면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관객의 죽음을 전제하고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이 감독이 레오스 카락스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의 시작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두 영화가 시작한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초반부에 So May We Start를 부르면서 온 출연진들이 나와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 당연히도 홀리모터스의 중간에 드니라방이 1군의 사람들이 이끌고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그 인터로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편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가가 겪는 다양한 그 세계와의 관계에서 서로 부대끼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딜레마라는 하나의 테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레오스 카락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이었던 상처가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영화가 기본적으로 홀리모터스이기도 하고 아네트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2부작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이 영화가 그렇다면 대체 감정적인 진실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영화 바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바깥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진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던 식으로 하겠습니다. 레오스 카락스는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라는 배우하고 굉장히 깊은 사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라는 배우는 바로 이 홀리모터스 직전에 그러니까 폴라엑스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런 배우인데요. 29 팜스인가 거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랑 결국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두 사람이 같이 동거해서 살게 되는데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는 그 앞에 아마 2번인가 3번에 이미 결혼을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고 또 예카테리나 골루베바에게는 또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딸들은 이제 이전에 자기 남편들이 양육하거나 그랬었는데 예카테리나 골루베바의 아마 마지막 결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딸들은 사실은 이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레오스 카락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죠. 아버지로서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의붓 아버지가 된 건데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내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아마 결혼을 법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카테리나 골루베바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1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09년인지 11년인지 할 겁니다. 골루베바는 굉장히 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우울증과도 관련된 어떤 일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골루베바가 죽은 사실이 레오스 카락스한테 굉장히 큰 심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 같고요. 인생에서 아마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골루베바가 죽은 다음에 레오스 카락스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남아있는 골루베바의 딸을 자기의 딸로 계속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딸로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딸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나스티아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그 음악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시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뒤에 앉아 있는 딸이 와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는 그런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실제로 레오스 카락스의 딸인 바로 이 나스티아 골루베바 카락스입니다. 이 나스티아는 그러니까 혈연으로 본다면 사실은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했던 그 파트너의 딸이니까 실제로 자기도 딸로 생각했을 거고 그렇게 의붓 아버지로서 굉장히 딸에 대한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딸과의 사이에서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는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레오스 카락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자책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면 은유적인 형태로 말을 한다면 내가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일종의 결과적으로 그런 자책감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아네트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아네트, 또 한 명의 헨리, 이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네 번째 인물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이먼 헬버그가 연기했던 그 피아니스트, 반주자, 나중에는 지휘를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먼 헬버그가 연기했던 사람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눈 대사나 이런 상황을 보면 아네트는 아버지인 헨리보다 그 지휘자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치밀한 것 같고 그 지휘자는 정말로 딸처럼 그 아네트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죠.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한 이야기에 따르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아는 나랑 사귀는 사이였는데 사실은 저 아이는 나의 딸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예술을 이해하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이먼 헬버그는 사실상 예카테리나 골루베바와 사이에서 이 나스티아를 낳았던 친구 같은 캐릭터로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형태이겠지만 사실 영화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극화된 어떤 사건일 테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 혹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등등의 어떤 형태로 굉장히 깊숙한 사건으로 사실은 레오스 카락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홀리모터스와 아데트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레오스 카락스는 아주 간단하게 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가 된 이후에 만든 두 편의 영화죠 라고 답을 하게 되거든요. 홀리모터스에서도 보시면 훨씬 더 어린 소녀로서 나스티아가 직접 나옵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때 드니라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웅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아이가 직접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로서의 레오스 카락스의 부정 그리고 딸에 대한 나스티아에 대한 굉장히 끔찍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 엄마랑 비극과 관련돼서 느끼는 어떤 죄책감 딸에게 과연 나는 충분히 좋은 아버지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 등등 같은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아네트의 저류에 흐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고 유관하다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더 영화가 잘 보인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걸 모르고 봐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헨리 맥켄리라는 인물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병든 감정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영화 바깥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인물들의 이름만 보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제목이 이제 아네트이고 아네트는 아내의 딸입니다. 근데 아네트와 안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 두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끝에 어미가 ETT로 끝나거나 LET로 끝나거나 ET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미가 붙으면 작다는 예를 들어서 담배가 예를 들어서 시가라고 한다면 큰 담배가 시가라고 한다면 뒤 옆에 ETT가 붙으면 시가렛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담배가 되죠. 책이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책이 북인데 몇 장 안 되고 작은 형태의 책자를 보클릿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어미들 때문에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안과 아네트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엄마 이름은 아니고 딸 이름은 아네트인데 아네트는 작은 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네트는 사실상 안과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안이 비극적인 죽음을 죽은 다음에 밤마다 그 영혼이 이제 아네트에게 찾아가서 엄마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엄마를 떠난 자기가 죽인 아내를 상기시키니까
남자가 너무 괴로워지죠. 일종의 그런 복수의 형태로 아네트 속에 안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기본 설정은 아네트라는 이름 속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중요한 인물이 이제 헨리인데 헨리의 성이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헨리 맥헨리입니다. 맥헨리라고 할 때 맥이라는 것은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맥헨리라는 얘기는 헨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맥도널드 하면 도널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맥카트니 하면 카트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이 만들어진 유래가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헨리 맥헨리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면 헨리의 아들인 헨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굉장히 묘한 이름이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머지 인물들과 헨리라는 인물이 어떻게 대립이 되는지 또는 이 헨리라는 뒤틀린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남자이기도 하죠. 스스로 세계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헨리 자신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름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헨리 맥켄리라는 인물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고 싶어 하죠. 코미디언,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자기가 예술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성공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잘 웃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네트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뒤틀린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조화롭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을 사실은 약간 스릴러적인 방식으로 이제 전체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헨리 맥켄리라는 인물은 무대에서 웃기는 방식도 굉장히 공격적인 유머를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구사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물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혐오적인 감정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은 무엇의 비유가 되고 있냐면 원숭이의 비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후드티 같은 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고 무대 바로 직전에 나가기 전에 바나나 같은 것을 계속 먹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낸다거나 그의 공연 타이틀이 제목이 뭔가 하면 신의 원숭이입니다. 에이팝 가든가 뭐 이렇죠. 그래서 신의 원숭이라는 타이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의 원숭이라는 어떤 캐릭터로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신의 원숭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잘못 창조되었다, 혹은 인간이 아닌 존재다, 혹은 누군가를 원숭이라고 말했을 때 비하적인, 자기 비하적인 표현들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신의 원숭이라는 에이팝 가드라는 영화에서 사용한 표현이 악마를 지칭하는 중세 이후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시대의 악마를 지칭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 이런 말들.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원숭이라는 표현으로 악마를 지칭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악한 존재, 비천한 존재, 인간 같지 않은 존재 속에 위치시켜 놓고 그로부터 코미디를 끌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헨리 맥켄리가 구사하는 스탠딩 코미디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런 자기 혐오와 자기 모멸의 감정은 바깥을 향한 공격적인 어떤 그런 태도하고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그 딸에 대한 감정인데 영화 속에서 자기가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자부한다는 말은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인물은 자기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욕망은 별로 없지만 최소한 아네트에 대해서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욕망은 있는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벌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순회 공연을 사실상 아이를 학대하는 형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나쁜 아버지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아네트의 기본적인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헨리 맥켄리의 이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초반에는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네트를 임신하고 아네트를 낳은 그 이후로 이 경력이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혐오의 감정을 퍼붓게 되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내를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다시 말하면 아네트와 안을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특성이 있겠죠. 예술가로서의 특성.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고 예술적인 부분에서 경력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급전직과 떨어지게 되니까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네트의 출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네트의 출생이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라는 부분일 텐데 영화의 표면적으로는 아네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아내에 대해서도 자기 아내인 아내에 대해서도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감정과 그 아내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실 마음속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사실 영화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아이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소파에서 아이를 잘못해서 깔고 앉는 장면이 있죠. 근데 깔고 앉다가 뒤늦게 내가 아이를 깔고 앉았구나 라고 걸 느껴서 깜짝 놀라서 옆으로 이제 몸을 튕기면 바로 1920년대에 나왔던 무성 영화죠. 킹 비더의 크라우드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이제 릴로 삽입이 되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더 크라우드라는 영화는 사실은 이제 레오스 카락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홀리모터스에도 이 더 크라우드 장면이 사운드로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레오스 카락스랑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근데 이 더 크라우드에서 보여줬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온 그 군중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이제 라스트 씬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공인 헨리 맥켄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웃기지 못하는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업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좌절을 겪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군중들의 엄청난 웃음을 끌어내는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를 깔고 앉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아이를 깔고 앉은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네임이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딸을 죽이고 싶은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실제로 살해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은밀하게 이 딸에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과 결혼하지 않았거나 더 중요하게는 아네트를 낳지 않았더라면 자기 경력이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네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통해서 더 크라우드라는 영화를 삽입한 것처럼 웃음이 터지는 것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사실은 헨리라는 마음의 남자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담아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헨리 맥켄리의 굉장히 복잡하고도 뒤틀린 감정을 통한 레오스 카락스의 감정적인 진실을 다루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스 카락스만큼 그 자기 경력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감독도 드물 겁니다. 24살에 데뷔하면서 천재 감독 소리를 들었고 온 프랑스 영화를 짊어지고 나갈 어떤 그런 굉장한 재능의 소유자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대접을 받았죠. 2편 영화까지는 엄청났는데 그 세 번째 영화를 만들게 된 게 바로 폭네프 연인들이었었고 폭네프 연인들은 영화에서 보이는 세느강이라든지 영화에 보이는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심지어는 다 세트로 만든 영화거든요. 당시 프랑스 영화의 어떤 산업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야말로 프랑스 영화계가 온 그 힘을 기울여서 이 천재의 새로운 뛰어난 흥행작, 걸작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이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십수년 그 이후로 이제 폴라 X 같은 영화가 나오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실상 제대로 펀딩을 하기도 어렵고 또 프랑스 영화계에서 이단화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레오스 카락스 자체의 경력 자체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 겪게 되고 본인이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데 거의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화를 못 만들기도 하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의 예술가가 느끼는 딜레마나 어려움이나 그것을 돌파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 같은 것이 사실은 극 중에 등장하는 헨리라는 인물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예술가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예술의 세계는 극 중에서 대조가 되어 있죠. 한 명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저급한 예술로서 영화 속에서 성적인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살인에 관한 이야기, 범죄에 관한 이야기,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웃기는 스탠딩 코미디의 대중적인 예술로서의 세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가서 보면서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객석에서 박수를 하면서 보아야 하는 오페라의 세계가 있겠죠. 그리고 오페라의 그 프리마돈나로서의 이 안느라는 어떤 오페라 가수로서의 굉장히 고상한 그런 클래시컬한 예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죠. 추측컨대 아마도 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예술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계급적인 날카로운 어떤 그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영화 속에서 예술과 현실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일 텐데 예술이 있고 삶이 있다고 했을 때 영화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항상 이 영화 속에서는 예술이 삶에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무대 위에서는 그 일들이 다 선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드라이버가 정말 뛰어난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런 두 번의 스탠딩 코미디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장면에서 아내를 간질러서 죽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두 번째 스탠딩 코미디 무대의 핵심은 아내를 죽이는 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무대를 삼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안이 공연하는 그 무대 뒤로 가서 오페라 무대에서의 안의 어떤 노래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연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안이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예술에서 무대 위에서 선행되었던 이야기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이죠. 그 이후에 실제로 배 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것은 헨리 입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를 죽인다라는 그 내용으로 했던 코미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죽는 모습을 그 무대 위에서 보았다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과 현실과의 어떤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화에 등장하는 그 헨리뿐만 아니라 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안은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무대에 출연했을 때 숲을 헤매면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달하고 별빛 같은 것은 다 어디 있는지 이 밤이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두렵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오페라 속에서 노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차 안에서 깜빡하고 졸게 되었을 때 꿈속에서 보았던 남편의 어떤 굉장히 난폭한 기질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이전의 여자들로부터 폭로당하는 그런 기자회견 장면 같은 것을 꿈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꿈이나 무대를 통해서 그녀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예술의 형태로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남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영화가 보여지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본다면 영화 속에서 예술은 삶에 선행되어서 삶은 예술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야기들이 짜여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 워낙 어두운 이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죽음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짙게 담긴 아주 무서운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영화의 시작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 딱 시작을 하면 어둠 속에서 마치 장면에서 이제 아나운서가 관객들에게 하는 말 같은 소리가 퍼져 나오죠. 그 소리는 뭔가 하면 자 이제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기침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숨도 쉬면 안 된다 라고 하죠. 숨을 안 쉰 상태에서 영화를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마지막 숨을 들이쉬십시오. 자 공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호흡이라는 모티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때 영화의 출산 장면 같은 거 보면 산부인과에서 호흡법을 시키는 장면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호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쉬는 행위, 그 다음에 숨을 내쉬는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숨을 들이쉰 다음에 다시 내뱉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겠죠.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시작할 때 관객들한테 말하자면 자 당신들은 지금부터 죽음의 이야기를 볼 텐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들도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에게 숨을 참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관객이 숨을 참고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홀리모터스의 첫 장면하고도 똑같다고 볼 수도 있죠. 영화의 홀리모터스 첫 장면을 보면 잊을 수가 없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감독인 레오스 카락스가 직접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극장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관객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잠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홀리모터스 역시 관객들을 전부 다 죽이고 혹은 관객을 전부 다 재우고 시작하는 영화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영화 모두 다 사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강력하게 그들도 죽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 시작됐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So May We Start라는 노래를 부를 때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가사에는 여러 가지 망설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가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시작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된 걸까?
돈이 충분히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때 항상 레오스 카락스가 부딪히는 문제 같은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그 가사에 굉장히 묘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어. 너 당신을 위해서. 근데 당신들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그래, 우리 너희들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게. 이런 가사를 So May We Start의 중요한 가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관객들, 청중들이 원하는 죽음을 죽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신 그 대가로 니네도 죽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죽음에 관한 그 테마가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 중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하고 있는 예술도 기본적으로 죽음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오페라 장면들이 나올 때 항상 아는 죽습니다. 영화 속에서 죽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페라 속에서 아는 항상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관객에게 또 다른 방식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 So May We Start에서 말했던 그 가사를 사실상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의 공연조차도 항상 죽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헨리는 영화 속에서 2번 공연을 하는데 첫 번째 스탠딩 코미디를 했을 때의 핵심은 뭔가 하면 본인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살해당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자살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웃기죠. 그 농담은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 줄을 둘둘둘 매서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약속된 어떤 한 청중으로 하여금 총을 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연기를 시켜서 자기가 맞고 죽는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웃기게 만드는데, 이때의 첫 번째 그 스탠딩 코미디 핵심은 자기가 죽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람을 웃긴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스탠딩 코미디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웃기려고 하죠. 바로 자기 아내인 아내를 간지럽혀서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 그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어떤 하나의 계기인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가장 우리가 인상적으로 남는 대사가 있는데,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청중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관객들이 묻게 되죠. 어떤 걸 묻게 되냐면, 그래서 헨리 너는 왜 코미디언이 되었어?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묻을 때 처음에는 애둘러 갑니다.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진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관객들의 적개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그럼으로 인해서 살해당하지 않고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미디를 하는 것 뿐이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그가 코미디언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똑같이 당신은 그럼 왜 오페라 가수가 되었어? 라고 만약에 아내에게 묻는다면 아는 살해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오페라 가수로서 노래하는 것이니까 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 영화의 바깥에서 만약에 레오스 카락스한테 당신 영화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살해당하지 않고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니까 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답변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코미디가 왜 실패하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화에서 보시면 첫 번째 코미디와 달리 두 번째 코미디에서는 이제 아내를 죽였다, 간지럽혀서 죽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게 되는데, 이 순간 관객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않게 되는데 그 이 농담이 실패하기 전에 애초에 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두 번째 코미디를 시작했을 때의 농담부터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농담은 굉장히 독한 성적인 조크였는데 그 농담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말이 왜 이렇게 내가 등장했는데도 잘 안 웃지? 내가 말이야 무슨 가스실에 앉아서 오럴 섹스를 받으면서 웃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농담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농담은 정말 배드 조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실에 앉아서 오럴 섹스를 받으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농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들을 성적인 농담하고 결합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편한 감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상한 농담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것인데, 이 영화를 보면 부부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부부간의 섹스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두 번 모두 다 애덤 드라이버가 이제 아내한테 오럴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 특정한 방식의 앵글과 묘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영화의 출산 장면도 역시 그 장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이나 혹은 부부간의 관계를 갖는 장면에서 사실은 그것이 비트린 형태로 등장한 게 이 첫 번째 실패한 농담이었다라는 것이 흥미롭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농담에서 결정적으로 그 농담에 실패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미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미디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간질러 죽였다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죽이고 싶다라는 게 자기의 진실인 거죠. 근데 그 말을 적개심을 갖지 않게 그냥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코미디 형식을 빌어서 말을 했죠. 그게 유일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코미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코미디를 거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코미디의 형태와 코미디의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에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 깨어진 자리에서 남는 삶의 굉장히 빈약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살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술을 따라가는 삶이 삶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잊지 않으실 텐데 세월이 흘렀고 남편은 이제 헨리는 여러 가지 자기가 저지른 죄과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면회를 처음으로 딸이 찾아온 것 같고 그러면서 아네트가 아버지를 만나는 면회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었죠. 찾아왔는데 애초에 아네트를 그 퍼핏 인형으로 만들었던 설정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마지막 장면하고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피노키오처럼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그 변화의 순간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라스트 씬에서 약간 핵심적인 골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아네트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 와서 이제 아버지를 딱 보게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아버지한테 농담을 하죠. 무슨 농담을 하냐면 아버지는 안에 있으니까 참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겠어요. 이제 안에 있으니까 술하고 담배도 못할 거고요. 사람도 못 죽일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을 하죠. 아주 독한 농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네트가 아버지에 대해서 농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농담, 다시 말하면 코미디라는 것은 헨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순간 아네트는 아버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형태인 코미디와 농담의 형태를 끌어와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노래를 하는 것이죠. 아네트가 노래를 합니다. 엔딩 장면에서. 그런데 엔딩 장면에서 노래하는 경우에서는 아버지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부정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학대받은 사람인지를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노래 형식에 담아서 감정적인 굉장히 독한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 그 진실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빠에게는 이제 사랑할 사람이 없어라는 비수를 꽂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네트가 마지막 순간에 엔딩에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의 두 가지 핵심은 어머니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래와 아버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농담의 형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수를 꽂는 감정적인 진실을 아버지한테 내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순간 아네트가 영화에서 퍼핏 인형이 되었다가 실제 연기를 하게 되는 아역 소녀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이제 네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을 하니까 네 많이 변했죠 라고 이제 인간 배우가 나오는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 있죠. 이 영화 속에서 피노키오는 말하자면 아네트를 일종의 피노키오라고 본다면 언제 인간이 되는가? 부모에 대한 마지막 희망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절연을 선언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레오스 가락스의 개인 경험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오스 가락스는 10대 초반에 굉장히 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레오스 가락스라는 이름도 자기가 만든 이름이지 않습니까? 13살 때 만든 이름인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알렉상드르 오스카 듀퐁입니다. 근데 알렉상드르 오스카에서 알렉상드를 줄이면 알렉스가 되니까 알렉스 오스카라는 이 9개의 철자를 뒤섞는 거죠. 9개를 뒤죽박죽. 그럼 이제 보통 에너그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이 9개의 철자로 재배치해서 만든 게 레오스 가락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부모가 주었던 이름 알렉스 오스카라는 이름을 해체시켜서 자기의 의지로 나는 지금부터는 알렉스 오스카가 아니라 레오스 가락스야 라고 말을 이 아이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똑같은 순간이 영화의 엔딩에 담겨져 있고 그 순간에 아네트가 퍼핏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 아이는 비로소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되게 한 이유는 부모로부터의 절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레오스 가락스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영화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안에 고아를 위한 것이다. 영화는 그런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과 가장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아네트의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오늘 지금 알려주셨는데 라이브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의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제 이 헐와차에 이동진 하실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게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아네트 페이퍼 아트입니다.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요청을 해서 만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 영화를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저한테 있는데요. 여기에 레오스 카락스 감독님이 오셨을 때 사인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밑에 네, 아네트 레오스 카락스, 심지어는 밑에 타이아케라고 써 있는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로 형상화되잖아요. 그래서 또 안을 상징하는 어떤 노란색 그런 컬러로 전등이 불이 들어오도록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뿌듯하게 한번 자랑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아네트를 보고 하루 종일 이 영화 얘기만 하는데요. 아네트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셨습니다. 그 매력을 이제 제가 여태까지 뭐 7, 80분 동안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영화에 갖고 있는 이상한 감정의 어떤 굉장히 진득함? 이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실제로 레오스 카락스한테 벌어진 일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감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틀리고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보기엔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 감상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영화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정이 있고 영화에서 다루어지면 좀 영화를 별로 안 좋게 만드는 저급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만큼이나 자기 모멸감이라는 감정도 영화에서 굉장히 숭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감정적인 진득함이 그게 정확히 뭔지 몰라도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답변들 개인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던 것들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아네트를 보면서 헨리는 녹색, 안은 적색의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색 대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 네, 안은 뭐 적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노란색으로 나오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안은 영화 속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항 대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묘하게도 이 영화는 웃음과 고통이라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러서 죽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실 수 있는 것은 빛과 어둠으로 양쪽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안의 세계를 뜻하게 되고 어둠은 상대적으로 이제 헨리의 세계를 뜻하게 돼서 이 영화에서 이 빛과 어둠의 어떤 사랑 혹은 둘 사이의 갈등이나 싸움처럼 보이게 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이랬을 때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영화 속에서 사실은 안을 집중적으로 특히 노란색, 경우에 따라서 적색으로 묘사를 하는 것 같고요. 헨리의 녹색에 대해서는 그냥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어느 단계부터 이유도 모르겠는데 녹색이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에 매혹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인 것 같고, 많이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단편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도쿄라는 영화가 있죠. 봉준호 감독 참여했었던 그 도쿄에서 그 드니라방을 고용해서 녹색 옷을 입은 괴물 같은 존재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걸 가지고 확장시켜서 또 홀리모터스에 똑같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녹색을 입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녹색 옷을 입힌 것에 대해서 자기가 녹색에 요즘 매혹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레오스 카락스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 녹색이라는 색은 사실 자연의 색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은 인물을 표현하거나 어떤 영화에서 색깔들을 표현할 때 가장 기이하면서도 정반대로 인공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색깔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괴물들을 다 녹색으로 묘사하거든요. 뭐 그린치 같은 괴물, 뭐 슈렉 같은 괴물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영화 속에서 인물을 녹색으로 묘사할 때 느껴지는 굉장히 이상한 인공적인 느낌, 생경함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기본적인 인공성의 설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헨리가 안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부적격자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안을 사랑하지만 안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흥미롭게도 이 영화 속에서 헨리와 안은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그렇게 보라고 만들어진 장면도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 안의 영혼 같은 것이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돌아 누워서 남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묘사까지 오버랩되는 장면들도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의 안은 헨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웃겨야 되는 관객이기도 해요. 안 웃으니까 간지럼까지 태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라이벌 예술가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의 엄마이기도 하겠죠. 이 모든 것의 총합이 안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질문이니까 간단히 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는 아네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명예와 재능을 보상받기를 원한 걸까요? 했는데 그건 아닐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헨리가 아네트를 사랑했겠죠. 근데 이 아네트를 사랑하고 그녀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는 경험이 자기의 또 다른 욕망인 직업적인 혹은 어떤 명예욕이든 무슨 성취욕이든 한 것하고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남자는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또 다른 그런 욕망이 아네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질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네트와 헨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많은 영화의 테마예요.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네트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심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화가 재미없어지겠죠. 실제로 한마디로 의도되도록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악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뒤틀린 어떤 내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죽음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의 총합으로서 심연이라는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아네트라는 굉장히 이상하고도 뛰어난 영화를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게 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작품 또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올해 두 번째 헐와차의 이동지는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화양연화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헐와차의 이동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죠. 그게 왕가위 감독에 관한 작품 세계를 제가 전반적으로 해설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때도 화양연화 얘기를 아주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왕가위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짤막한 인서트 정도였기 때문에, 또 화양연화는 제 생각할 때 21세기 최고 영화 3편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영화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깊숙하게 제 견해와 내력을 통해서 해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가져본 적이 없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